안녕하세요, 매티비 치아림입니다. 저는 지금 푸조의 플래그십 세단인 508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1.5 디젤과 2.0 디젤이 출시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플래그십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GT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말에 출시가 될 때는 그 별도의 특별 기념 모델 자체가 출시가 되긴 했었는데, 그 차는 40대 한정 판매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차량이 현재 출고가 다 완료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차가 플래그십 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한국 기준으로. 지금 508은 2세대 모델이에요. 진짜 누가 봐도 차 자체가 확 달라졌다는 거를 절실히 체감할 수 있는데, 일단 풀모델 체인지를 거치면서 이례적으로 차체 크기를 줄였어요. 풀모델 체인지를 거치면서 실내 공간 증대나 패키징 확보를 이유로 이제 차량 크기를 증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크기를 줄여서 훨씬 더 스포티하고 보다 감성적인 측면에서 공감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전장이 80mm 줄어들었고 전고가 60mm 낮아졌습니다. 사실 전고가 20-30mm만 낮아져도 육안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차 자체가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한층 좀 꺼벙해 보이고 둔해 보이는 인상이 상당히 스포티하고 날렵해 보일 수 있는데, 그 2배에 달하는 높이가 낮아지면서 엄청나게 몰라보게끔 정말 스포티한 모습으로 거듭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단의 형태에 좀 가까웠죠. 그렇게 개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회사로서 다양한 매력적인 선택지들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508은 사실 그게 매력적이라고 보긴 좀 어려웠거든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LED로 시그니처가 들어간 라이트를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낮아진 인상이나 짧아진 차체, 그래서 폭은 넓어진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패스트백 디자인이 적극 가미가 돼서 이 시각적인 요소만으로도 합격점을 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로 많이 좋은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가 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푸조의 패밀리룩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실내로 넘어오게 되면 진짜 좋아졌대요. 예전에 푸조는 실용주의를 강조한 듯한이라고, 특별함보다는 무던함, 소소한 아기자기한 디테일들이 매력적이었던 차였던 것 같아요. 포드 몬데오를 시작해서 꽤 경쟁력 있는 차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격전장인 만큼, 사실 그 시장에서 어필하기에는 지금 508 2세대는 눈을 사로잡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소재 자체의 고급감이 좋다라고 말하진 못하겠네요. 크래시패드 쪽에 들어간 이 소재는 질감이 고급스럽진 않아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소프트 터치 방식이 적용된, 가죽은 아니고 가죽 느낌을 낸 전형적인 그냥 일반적인 소재인데, 우드를 더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디테일은 기암 중에서도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같은 그런 차에서 뭔가 볼 법한 정도의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는 우드가 실내의 곳곳을 덮고 있습니다. 유광으로 더해졌으면 꼴이 사나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광으로 더해지면서 상당히 있어빌리티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블랙 하이그로시가 계기판 하단부와 센터 터널, 센터 페시아 정도에 이제 적용이 됐는데, 사실 블랙 하이그로시라는 소재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멀리서 시각적으로 봤을 땐 괜찮거든요.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세련된 느낌도 주고. 근데 이게 정작 손이 많이 닿는 위치에 있으면 이 지문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문이 거슬려서 닦게 되면 또 스크래치가 나와서 또 짜증나요. 센터 페시아에 이제 약간 데코 개념으로 더해진 거는 일반적인 흐름이지만, 센터 터널로 이어지는 이쪽 수납함 쪽에까지 표면 처리를 이걸로 한 거는 좀 아쉽긴 하네요. 물론 선택할 수 있는 소재 자체가 많진 않았던 걸로 보여요. 블랙 하이그로시를 대체할 수 있는 좀 고급감이 돋보이는 소재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남다른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고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왠지 푸조나 시트로엔 같은 그런 회사들의 차별화를 기대를 요구하게 되네요. 심각하다 싶을 정도의 상황에 놓였을 때 경고를 해주는 게 있는데, 문을 열고 간다거나 D나 N을 놓은 상태에서 차에서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차의 반응을 보여드릴게요. 이 차의 기어레버에서 봤던 비행기 같았던 이런 느낌이 이 경고음을 통해서 더욱 배가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줘야 정말 위급한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큰일 날 것 같죠? 시트가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시트 포지션 자체도 상당히 낮게 가져갈 수 있어서 운전했을 때 좀 너무 협소하거나 답답한 느낌은 오히려 앞좌석에선 덜하고, 시트가 이제 버킷 시트 형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허벅지 아래쪽에 닿는 지지면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협소하게 좀 만들어 놨어요. 좌우 끝을 안쪽으로 다리를 잊을 수 있게끔 시트의 형상이 적용이 되면서 다리를 굳이 벌리지 않고도 시트를, 이게 참 좋은 게 대부분 시트가 이렇게 안쪽으로 다리를 말 수 있게끔 지지해주는 부분이 없고 대부분 플랫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좌우로 센터 터널과 도어 트림에 이제 다리를 기댔을 때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는데, 이쪽에 기대고 가면 다리를 피는 것만큼 편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이 시트 사이에 이제 푹신푹신한 부분을 이제 제가 다리로 지지를 받게 되는 거니까 공간에 비해서 상당히 편하게 앉아간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 점은 되게 잘 만든 것 같고요. 진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특히 안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안마 기능이 들어간 차 중에선 안마 의자에 버금갈 정도의 시원함을 안겨줘서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 차의 실내 공간은 천장 자체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쩔 수 없겠죠. 그래도 앞좌석은 괜찮은데 뒷좌석은 175cm의 남성 신장 기준으로 딱 앉았을 때 머리가 바로 닿고요. 정말 딱 저스트하게 몸이 맞는 느낌이거든요. 차 자체의 크기도 줄어들었고 또 차의 디자인 자체도 패스트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점이 이 차의 판매에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스트백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루프라인 자체도 좀 많이 낮아지면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절망적이긴 하거든요. 룸미러로 보여지는 시야 자체가 여지껏 탔던 패스트백 디자인을 구현한 차 중에선 가장 협소한 것 같아요. 운전할 때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사이드미러의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디자인을 좀 더 강조하면서 날렵하게 뽑다 보니까 미러 폭이 좁으니까 이미 다른 푸조들을 통해서 보여진 레이싱 휠을 연상시키는 지름의 컴팩트한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휠이 적용된 최신 푸조를 타보는 게 처음인데 이 이질감 자체는 좀 있어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 차급에 맞나란 생각은 들지만 의외로 손맛도 좋고 또 푸조 자체가 핸들링이 상당히 좋은 그 맛이 분명히 살아있는 차여서 정작 운전을 하면서는 좀 거슬리진 않네요. 다만 이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스티어링 칼럼버가 이렇게 약간 무식하게 보이게 만든 차가 저는 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알루미늄 느낌을 내기 위한 이제 그런 마감재가 더해진 지금의 이 조합이 조작감은 사실 형편없어요. 좀 장난감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스티어링 휠의 형상은 평범한데 반해서 패들 시프트가 좀 장난감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스티어링 휠 자체도 좀 컴팩트하고 약간 그 레이싱 휠 느낌이 나다 보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 건지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약간 분간을 못할 법한, 좀 오버해서 약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탔을 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겠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대부분 이 버튼을 꼭 눌렀을 때 볼륨이 하나씩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되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 눌렀을 때 그 자체가 딱 마지막이더라고요. 볼륨을 줄이는 버튼을 한 3초 정도 눌렀을 때 음소거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한 1초 정도만 더 빨라져도 훨씬 일상적으로 쓰기엔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빨리 더 급한 사람은 어차피 이걸 눌러서 그냥 꺼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에는 12.3인치 LCD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는데 정말 화려합니다. 제공되는 기능도 많고, 일단 계기판 테마를 바꿀 수 있는 게 다이얼, 주행, 퍼스널, 최소까지 총 4가지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려한 그래픽이 내가 더 잘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자랑질을 하는데, 운전하는 입장에선 다이얼이 가장 좀 괜찮게 느껴졌고요. 퍼스널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일 수 있는 주행 관련 정보들을 전해주는데 사실 쓸 일이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트립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랑스 차를 타는 것처럼 와이퍼 레버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10인치 사양이 들어가요. 국내는 이제 8인치 사양이 들어가고 베젤이 엄청 크죠. 그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디오와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공조장치 등의 기능들을 이 모니터를 통해 조절을 할 수 있는데, 현지형에 비해 모니터 크기가 작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남죠. 왜냐면 베젤 공간이 이렇게 좀 허무맹랑하다시피 크니까. 근데 의외로 사용하면서는 의식을 안 하게 되고 그냥 괜찮다라고 느끼게 돼요. 인체공학적인 설계나 시스템의 접근성, 직관성을 이야기할 때 어차피 적응되면 다 되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그 말인즉슨 그 차의 인체공학적인 설계에는 사실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으니까. 직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실제로도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쓸 수 있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터치를 기반으로 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조작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차량 설정에 보면 나이트 비전 있고 전조등, 하향 점등 이런 식으로 이제 떠 있는데, 이 I 버튼을 누르면 그 관련 기능들을 엄청 디테일한 그래픽으로 알려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를 그렇게까지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사용 설명서를 들출 필요 없이 각 기능들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딱 보여주니까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시스템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T맵을 기반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쓰다 보면 명칭 검색도 잘 안 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폰트와는 또 상이하는 투박한 폰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좀 시스템의 일체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돼서 경로 안내에 있어서도 사실 특별하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쓰게 되더라고요. 뭔가 시스템 자체는 괜찮게 만들었는데 한글화를 거치면서 조금 마무리가 엉성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프로필을 바꾸게 됐을 때 로디이잉중이라고 뜨죠. 주행 모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 노멀, 컴포트, 에코 이렇게 돼 있는데, 컴포트라고 여기는 명시가 돼 있지만 계기판으로 또 보면 계기판 하단에는 또 컴포트라고 떠요. 안마 관련해서 세부적인 설정이 운전석, 조수석 쪽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운전자 마사지가 지금 현재 웨이브 모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정작 이 모드에 들어갔을 때는 또 영어로 표시되어 있죠. 이 차가 뭔가 전반적으로 어설프고 어수룩하고 아쉽고 이랬다면 아유 이것마저 이러면 정말 이게 딱 방점을 찍는구나 이런 느낌인데, 차 자체가 너무 좋고 잘 만들었는데 이런 디테일을 놓쳤다는 건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실내 자체는 좀 고급스럽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마감 품질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처리는 사실 좀 어리숙하고 날이 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사포를 대주고 싶을 만한 부위가 도어 핸들 안쪽에 지금 제가 손을 만지고 있는 이 부분이나 스티치가 들어간 곳 손에 닿는 느낌이 썩 일정치 않고 약간 저급한 차를 탄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특히 윈도우 쪽 조작감이 좀 상당히 불분명한 편에 속하고요. 어느 시점까지 내려야 될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렸을 때 이제 그게 정상 작동이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내려가지 않거나 좀 너무 내려가고, 대외적으로 난 세상 고급차야라고 표방해서 나온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컵홀더가 센터 터널의 하단부에 위치해 있어요. 위치 자체는 친숙하고 또 많이 봐왔던 위치인데, 여기에 컵을 놓게 되면 레스비급의 작은 캔이 아니고서야 무조건 손에 거슬리게 되네요. 센터 암레스트를 활용한 편안한 운전이 가능하진 않아요. 풀모델 체인지 시점에서나 요구할 법한 변화긴 한데, 프랑스 애들은 기본적으로 음료수를 그렇게 안 마시나봐요. 꽤 큰걸, 아니면 위에가 얄쌍한 걸 먹는지 모르겠는데 컵홀더 자체가 한국의 시장성과는 그렇게 맞다는 느낌은 잘 안 들게 됩니다. 깊었으면 모르겠는데 깊지가 않아요. 좀 이게 높은 편이라 결과적으로 그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만든 거겠죠. 음료수를 차에서 안 마시던지 아니면 다른 공간을 마련하든지, 수납 공간이거든요. 또 안에 뭐 방지 패드나 이런 걸 달아뒀으면 좋았을 텐데 안에서 계속 뭐 짐이 구르는 소리가 좀 나요. 그래서 좀 짜증 나는데, 스마트폰 충전 패드에 더해진 것처럼 그냥 가볍게 더해주는 것도 훨씬 더 많은 좋은 만족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납함을 여는 개폐 방식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왼쪽으로도 밀어보고 오른쪽으로도 밀어보고 당겨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내리는 거더라고요. 뭐 물론 제가 눈이 어두워서 상황 파악을 하는 그 반응이 느려서 이렇게 내려가는 홈이 있는 거를 보지 못하고 그런 헛짓거리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뭐 일반적이진 않네요.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솔직히. 이 차에 탑재되는 엔진은 후저 라인업 내에서는 약간 고성능 디젤에 속하는 2.0L 터보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어요. 최고 출력 177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기존 푸조 508과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이 차의 엔진이 가진 성능이 수치상으로는 뭔가 특별하지 않지만 이 차를 탔을 때,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운전을 했을 때 느껴지는 힘은 충분하다 못해 약간 과분하게 느껴질 정도의 스펙이어서, 다만 함께 맞물리는 변속기가 지금 이 차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돼요. 아이신제가 들어가는데 저는 솔직히 놀랬어요. 이 차를 처음 타면서 MCP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처음엔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넣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엄청난 직결감에 놀랐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아이신제라고 해서 아이신이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라고 정말 놀라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아이신 변속기가 탑재된 차들 중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운전하는 맛이 좋게 느껴집니다. 이제 아무래도 최대 토크가 좀 콸콸 쏟아지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특성과 직결감을 적극적으로 살리는 노력, 그리고 엑셀 페달의 즉답성,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면서 진짜 듀얼 클러치 변속기처럼 엄청나게 빠릿빠릿한 반응, 그리고 약간 갤갤거리지만 시원스럽게 도로를 박차고 나간다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느껴지고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수동 모드 자체는 이 기어 레버에 위치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수동 모드로 타기보다는 오히려 자동 모드에서 훨씬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그 반응이 훨씬 빨라요. 그리고 이 차에는 지금 미쉐린 PS4 타이어가 순정 타이어로 장착이 되어 있고 시승차에는 19인치 휠 사양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승차감 자체는 꽤 편안하게 다가오는 편입니다. 한없이 매끄럽거나 부드럽진 않아요. 그쪽과는 원래 푸조 자체가 선을 긋고 있었고 명확히 달랐는데 소위 빨래판이라고 말하는 구간을 지날 때에도 구간을 지난다는 느낌이 명확히 느껴지고 스티어링을 통해서도 확실히 내가 지금 어떤 놈을 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이제 주행 속도가 높아졌을 때 상당히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느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이나 데미지를 상당히 정제를 잘 해서 유럽차라면 모름지기 얘기할 법한 이상적인 승차감을 정말 잘 구현해냈다는 걸 스포츠와 노멀, 컴포트와 에코까지 좀 되게 다양하게 모드를 갖춰놓고 있어요. 노멀과 컴포트의 지대한 차이가 뭔지는 느끼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시승을 짧게 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노멀이나 컴포트나 엑셀 페달의 직답성 빠르고 뭐 적당히 편하게 갈 수 있고 이제 에코와 스포츠를 넣었을 때 좀 차이가 되게 극명한 편입니다. 지금 제가 에코를 넣었는데 타이어를 보시게 되면 엑셀 페달을 밟고 2000rpm 언저리까지 엔진 에저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엑셀 페달을 딱 떼면 이렇게 코스팅 펑션 아이들 RPM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른 연료 소모율이 당연히 차이가 크겠죠. 이 주행시간이 누적됨에 따라서 에코 모드를 넣어도 답답하거나 뭐 굼뜨거나 이러진 않아요. 디젤차 자체가 완전히 뭐 휘발유차처럼 빠릿빠릿한 반응을 내진 않으니까 시점 자체를 판단을 해서 엑셀 페달을 좀 빨리 가져가고 이런 정도로 운전하면 힘 부족이나 반응성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은 정말 느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체감하는 토크가 좀 과하게 느껴진다거나 좀 부담스럽게 나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에코 모드를 넣고 타시는 게 뭐 충분하고 괜찮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스포츠 이런 것들을 적당히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엑셀 페달의 직답성이 확실히 당겨지고 스티어링 휠의 조향감도 돌덩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무거워지는 편으로 한층 운전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 있는 능동형 안전사양을 켰어요. 크루즈 컨트롤 킬 수 있게 하고 스피드 리미터를 걸어두고 뭐 이런 정도의 기능들을 쓸 수 있게 한 건데 원거리, 표준, 근거리로 이제 설정이 되고 스티어링 조향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차선 이탈이 아니라 차선 중앙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특히 제가 놀랬던 게 강변북로에서 마포대교를 지나는 시점에 그쯤에서 이제 차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들잖아요.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가봤어요. 와, 저는 이렇게까지 능동적으로 조향 잘하는 차 처음 봤거든요. 조향이 진짜 사람 중에서도 되게 좀 젊은 사람? 답답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운전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거리를 설정을 제가 타이트하게 해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것도 있지만 차선이 예를 들어서 좀 휘어졌다거나 조향을 하게 됐을 때 이 움직임이 엄청나게 바빠요. 이런 거 참을성이 없는 젊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을 구현한 차는 처음 봤고 푸조를 타면서 제가 이에 대한 만족감을 크게 느끼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기능은 정말 운전자를 편하게 하다 못해 차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솟구치게 하는 신뢰가 절대적으로 쌓이게끔 만드는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수입차 중에서는 제가 지금 경험했던 차들 중에서는 거의 원탑인 것 같은데요.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능동형 안전사양의 시스템 성향 자체가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이고 되게 빠른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 거리에 붙었을 때 바로 차간거리 주의라고 메시지를 띄워줘요. 그리고 경고음이 발생하는 시점은 정말 제동이 들어가거나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이제 경고음을 안내를 해주는데 괜찮게 느껴지네요. 사실 푸조라는 회사 자체가 벨트를 안 맸을 때 엄청나게 땡땡거리는 수준이 거의 아이가 천천히 잔잔히 울다가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해서 서럽게 우는 과정으로 가는 것처럼 찡찡거림에 있어서는 끝판왕이었죠. 시스템의 취지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게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지만 근데 이 능동형 안전사양에 있어서는 그런 게 상당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거라고 푸조 자체에서 좀 판단을 했나봐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교통 표지판 감지를 하는 시스템도 들어갔는데 BMW도 이 시스템 작동에 있어서 꽤 빠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BMW보다 훨씬 빨라요. 보자마자 바로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정도로 이 시스템에 대한 만족감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시스템 작동이 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작동이 확실히 치고 빠지는 게 엄청 빨라요. 터널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에 바로 라이트를 켜고 나이트 비전 같은 경우에도 일반 도로에서 서서히 이제 정차하는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삐비빅 하는 소리와 함께 나이트 비전의 그래픽을 보여줘요.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는 영상을 제가 못 담은 게 약간 천추의 한인데 꼭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운전을 즐겁고 안전히 펀투 드라이브가 꼭
무조건 차를 때려박는다고 해서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차를 타면서 이 차의 즐거움, 이 차의 매력, 그리고 이 차의 장점들을 상당히 확실히 확고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80에서 90 정도로 고속가도로를 타면서 확인한 연비는 19.2km입니다. 좀 더 아마 더 잘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연비 운전과는 좀 약간 상관없는 운전을